질환은 맞습니다. 즉, 접촉을 해야 옮긴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크릿걸 채널을 운영하는 와이미즈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병원에 오셔서 가장 편하게 질문하시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Q&A 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분들 오셔서 실장님께 밖에서 문진을 할 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오셨는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제 경험과 제 노하우와 학술적인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은 지금은 여러분께서 생활하고 지내시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결을 듣고 쉽게 대책을 찾는 방법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질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이라고 물어보셨네요. 저는 질염이 왜 이렇게 자주 생겨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질염은 원래 자주 생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밑에 구조물 생각을 해보세요. 소변이 나오는 요도도 몸과 밖을 연결하고 있고 질도 외부로 통하는 어떤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고 평소에 면역력이 튼튼할 때는 이게 못 올라오게 막겠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언제든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질염은 원래 잘 생기는 게 맞고요. 또한 여러분 그 밑에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습하고 햇볕도 못 보고 그다음에 변이 나오는 항문도 되게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구조물을 생각을 했을 때 질염은 어떻게 보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라 평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계만 하면 질염이나 방광염이 생겨요 라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관계 후 반복되는 질염이나 방광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삽입 딱 해서 사정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전이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서 항문이라든지 피부 쪽에 있는 그런 균들이 질로 얼마든지 심어질 수가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하실 때 사정, 체내 사정이라든지 사정하지 않더라도 쿠퍼액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정액이나 이런 물질들은 알칼리성이에요. 질은 원래 좀 시큼한 산성인데 그러면 질환의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그런 알칼리 환경에서 잘 못 자라는 유산균은 죽게 되고 다른 가드넬라라든지 이런 세균은 자라게 되니까 관계 후에 질염이 더 악화되는 듯한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좀 청결하게 하시는 건 당연히 좋고요. 체내 사정이 아니라 콘돔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 관계 직후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화장실에 가셔서 시원하게 소변 한번 봐주시고 또 질 안쪽도 산성 세정제로 조금 깨끗이 세척을 하고 주무시면 질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밑에 뾰루지 왜 생겨요? 환자분들 중에 밑에 뭐가 났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아마 피부 쪽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 나면 본인이 거울을 보고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밑에는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만져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뭐지 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밑에 뭐가 났다. 뾰루지 가장 흔한 원인은 모낭염입니다. 우리 털 쪽에 있는 그 모낭의 그 근원에 생기는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침투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인 모낭염이 사실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여드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모낭염과 여드름은 좀 다릅니다. 여드름은 왜 피부 각질층이 탈락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탈락되지 못하고 막아서 그 안에 피지가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인지 그런 경우에는 딱딱하게 아프고 안에 물렁물렁하게 피지가 안 만져지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좀 피지가 차 있어서 이게 저절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뾰루지 중에 접촉성 피부염도 굉장히 흔합니다.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접촉, 예를 들면 뭐 목욕제라든지 뭐 첨가물이 들어간 세정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생리대 때문에 접촉이 되면서 이제 오돌오돌 이렇게 뭐가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헤르페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데 그것도 뭐가 낫다고 표현해서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곤지름, 콘딜로마라고 하는 사마귀 질환도 뭐가 낫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진단하기는 되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뭐가 나면 일단 오셔서 진찰을 받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헤르페스가 너무 자주 생겨요. 이거 위험한 성병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헤르페스가 자주 생기죠. 걔는 원래 재발하는 게 맞습니다. 걔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감염이 되면 얘가 우리 몸에 그 신경 조직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숙주의 면역력, 즉 내 몸의 면역력에 따라서 확 나오거든요. 피부로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갔다가 또 피곤하면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원래 헤르페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되면 유감스럽지만 계속 피곤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조금 스트레스긴 하지만 이게 뭐 내 몸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위험한 성병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성접촉성 질환은 맞습니다. 즉 접촉을 해야 옮긴다는 거예요. 헤르페스는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1형은 입술에 나는 거고요. 그러면 뽀뽀하면 옮길 수 있어요. 그 다음 2형은 밑에 나는 겁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지, 어감상 성병?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헤르페스는 재발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초회 감염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내가 헤르페스가 감염이 된 걸 알았을 때 약물 치료가 되게 중요해요. 약물을 치료해야 이게 잘 억제가 된다고 되어 있고 재발을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헤르페스가 생길 때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게 신경이 좀 욱신한다거나 외음부가 좀 간질간질한다거나 항상 나는 부위에 나는 분이 계신데 그럴 때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은 이게 딱 피부에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번 감염되면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운 질환이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제모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질염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네, 물어보셨는데 네,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털이 있으면 질염을 조금 악화시키는 게 맞기 때문인데요. 그 외음부 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구성물은 없잖아요. 털도 마찬가지예요. 외음부에 털이 조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조금 오랜 고대 시절에 그 노펠티 시절에 그때는 이 털이 조금 이렇게 있어야지 외부 벌레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뭐 외력, 뭐 풀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긁히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꽉 끼는 팬티를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통풍이 안 되는 청바지라든지 레깅스를 조금 입게 되고 하면서 이 털이 습기 를 이렇게 품고 있어서 되게 습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안에 있는 분비물이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털이 현재로서는 질염을 악화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모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모하는 방법은 왁싱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털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통증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뭐 문항염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제모를 해서 털을 자연스럽게 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려움이 잦은 만성 캔디다염이라고 하던데 관리 방법은 저는 질염만 생기면 가려워요. 저는 가려운 질염이 되게 반복돼요. 뭐 이제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만성 캔디다염이라고 하는데 만성 캔디다염은 이제 질염과 외음부, 피부 캔디다증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걔네들은 사실 면역력이 제일 중요해요. 캔디다증은 사실 이게 기회감염이라고 하는데
숙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신나서 확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일상적인 패턴을 가지시면 잘 재발을 안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무너지면 캔디다가 확 재발을 했다가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또 이제 괜찮았다, 또 재발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요. 만성 캔디다 이제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외부 요인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기저질환으로 이제 당뇨 있는 분, 굉장히 캔디다 재발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캔디다가 재발 잘 할 걸 알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재발했을 때마다 치료하시면은 이건 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재발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름이라서 이제 습하고 털이 너무 많아서 습하고 이런 환경도 캔디다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캔디다가 재발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항생제 드시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항생제 살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드셔야겠죠. 감기 걸리면 항생제 먹거나 피부 질환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항생제를 드시게 되는데, 그게 한 1주 이상으로 2주 정도까지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게 내 정상 세균총을 죽이기 때문에 그 빈틈을 타서 또 캔디다가 자라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드시면서도 캔디다 예방에 좀 힘쓰셔야 되고요. 피임약 장기 복용하시는 것도 만성 캔디다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임약을 좀 끊어보는 것도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